그런 세상이 돼버렸다. 그래서 우리 디지털 사회에서 새로운 인류는 뭐 로봇, 아까 제가 AI 로봇 얘기했는데서 로봇 사피엔스다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또 아까 핸드폰, 스마트폰 가지고 모든 것을 한다 해서 포노 사피엔스라고 부르고 아까 제가 유발 하레 같은 사람은 이미 신이었다 해서 우리 호모 데우스라고 하고 뭐 여러 가지 이름을 붙이는데 여기서 키워드는 바로 뭐냐? 디지털이다. 그래서 저는 호모 디지털이다. 우리 인간은 또 디지털 휴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게 바로 우리 현재 디지털 사회를 사는 우리라는 거죠. 저는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 세계에서 가상 세계로 이주하고 있다. 실제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 24시간이 누구나 정말 평등하게 갖고 있는 시간 24시간 중에 한 8시간 정도는 잠을 자거나 뭐 식사하는데 쓰겠죠. 용변을 보거나 그 나머지 시간이 몇 시간 남았습니까? 16시간 남았어요. 16시간 중에 여러분들 과연 현실 세계에서 몇 시간이나 활동을 하세요? 한 절반을 하시나요? 연세가 많으신 분들 한 절반 이상 하실지 몰라요. 우리 학생들은 제가 볼 때는 절반 이상을 가상세계, 디지털 세계에서 아마 활동할 거예요. 미국 성인을 기준으로 해서 2021년에 조사한 그런 자료에 의하면 한 8시간 정도, 7.9시간 정도를 소위 이러한 가상세계에서 시간을 보낸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뭐 핸드폰을 만지고 뭐 간단하게 카톡 문자를 보내는 것부터 페이스북이나 뭐 인스타그램이나 뭐 유튜브 이런 촬영을 다 포함해서 그 시간이 8시간 이상이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가상세계로 이주를 하고 있다. 그 시간이 자꾸 늘어나고 있다. 특히 코로나 이후에 획기적으로 빠른 속도로 이주를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세상이 바뀌었고 우리 인류가 바뀌었고 우리가 사는 세상이 바뀌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연결 사회가 정말 중요한 키워드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저기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 책에 보면 제가 이 책을 쓰면서 제 책을 쓰면서 이분의 책 정말 제 책보다 한 두세 배 두꺼운데 한 서너 번은 정말 꼼꼼하게 읽었어요. 왜냐면 그분은 정말 대단한 이야기꾼이고요. 말을 쉽고 재밌게 그걸 막 풀어내요. 만약 제가 쓴 내용을 만약 그분한테 맡기면 아마 책이 한 서너 권 나올 것 같아요. 그렇게 재밌게 글을 풀어나가서 그분의 그 쉽게 재밌게 읽기 쉽게 뭐 이런 그러니까 그런 흥미롭게 글 쓰는 그 스타일을 제가 따라가 보려고 제가 여러 번 책을 읽어봤는데 그분은 뭐라고 하냐면 인류가 세 번의 그러한 대혁명이 있었는데 첫 번째가 인지혁명이래요. 두 번째가 농업혁명 그리고 15세기쯤에 과학혁명이라는 거예요. 저랑 약간 생각이 달라요. 첫 번째 인지혁명이 한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한 6만 년 전, 7만 년 전쯤에 했다고 그러는데 아무런 증거가 없어요. 그때 그런지 어떻게 알아요? 왜 갑자기 7만 년 전에 갑자기 사람들이 인지라는 게 말할 수 있는 서로 뭐 이렇게 교신하고 저기 지금 뭐 어떤 동물인데 우리 같이 협력해서 잡자 그런 능력이 갑자기 생겼다는 거예요. 그건 저는 믿기가 너무 힘들어요. 저도 사회과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래서 그건 못 믿겠다. 어쨌든 그것 때문에 우리 호모 사피엔스가 그 당시에 같이 존재했던 호모 네안데르탈인을 이기고 우리가 유일한 현생 인류가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어쨌든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적어도 인간이 다른 어떤 인류에 비해서 서로 교신하는 커뮤니케이션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났다는 거예요. 지능도 뛰어나지만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 나 혼자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다는 거죠. 자, 만약에 우리 그것을 믿는다면, 그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믿는다면, 생각해보세요. 그 당시에는 말로만, 우리가 그때 옆에 있는 사람하고만 그런 네트워킹을 했어요. 근데, 아까 제가 1000년 전쯤에 농업혁명이 있었고, 농업혁명이 좀 지나고 나니까 이제 문명이 생겨났어요. 문명이 생겨나면서 어떻게 했죠? 드디어 문자라는 게 생겨났어요. 첫 번째 우리 문명하면 떠오르는 게 유프라테스하고 티그리스강 사이에 그러한 어떤 문명. 거기에 있던 그러한 대표적인 원시 그러한 문명하면 수메르 문명입니다. 수메르 문명. 그 수메르 문명하면 떠오르는 게 수메르 문자, 쐐기 문자. 그렇잖아요. 그 문자가 드디어 5000년 전쯤에 처음 나온 거예요. 그 얘기는 뭐죠? 이제는 단순하게 여기 있는 사람끼리 그냥 그때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킹하는 정도가 아니라 조상이 이미 기록해 놓은 것을 보면서 조상의 지혜를 배우는 거예요. 서서히 조상이 하나의 거인이죠. 축적해 놓은 그런 지식의 그런 어깨 위에 올라서서 그 다음 발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건 굉장히 조악한 상태죠. 그런데 다시
다시 또 그것이 한 시간이 지나서 한 1000년 전쯤에 되면 드디어 인쇄술이 발전하게 되죠. 인쇄술이 동양에서 서양 우리나라까지. 우리나라는 금속알자도 만들고 이러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죠? 벽에다 써놓은 글자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찍어가지고 전 세계로 순식간에 뿌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쉽게 서로 협력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제 더더군다나 이제 오니까 어떻습니까? 이제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기서 옆에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친구에서 카톡으로 해가지고 저 지구 어느 구석에 있는 친구한테 내가 문자를 보낼 수 있고 사진도 보낼 수 있고 모든 정보를 다 보내요. 또 제가 필요한 그런 정보를 구글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터넷 그러한 정보 검색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걸 손바닥 안에서 다 찾아볼 수가 있어요. 엄청난 이건 사실 능력이죠. 그야말로 이건 신하님은 할 수 없는 능력을 우리 인간이 이제 갖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네트워크의 힘이 그게 정말 중요한데 이거는 정말 우리 조상으로 보면 만년 전에 온 그 조상들이 우리를 보면 정말 우리는 우주에서 온 신이다. 어쩌면 우리가 믿는 신들이 다 우리가 모르는 어떤 미지의 그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없으니까 다 신을 모셨을 수도 모른다?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 우주인이 여기 와서 뭐 이렇게 했는데 자기들에 비해서는 너무 뛰어나니까 그걸 신으로 모셨다. 이런 얘기가 좀 있습니다. 아무튼 현재 우리가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런데 아직도 지구에는 아직도 저개발 국가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한 그런 저개발 국가들은 아직 초고속 인터넷이나 아니면 스마트폰을 아직 갖고 있지 못해요. 그러나 최근에 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우리 일론 머스크의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그 프로젝트 중에 스페이스X가 하는 스타링크 프로젝트 이런 건 뭐냐면 저궤도에 인공위성을 한 10,000개를 쭉 뿌려요. 현재 한 2,800개 정도 있다. 저번 최근 거 보니까 올해 8월까지 한 800개 정도 인공위성을 띄웠다는데 인공위성을 띄워가지고 거기에서 초고속 인터넷 연결을 다 시켜주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구석구석 그게 초고속 네트워킹이 가능하겠냐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선진국뿐만 아니라 후진국까지 정말 방막 어디에 가든지 간에 우리가 전 세계가 하나로 초고속으로 연결되는 그런 세상이다. 이거는 뭐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스타링크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아마존에서도 비슷한 거 하고 영국에서도 완전이라고 하는 데서 그렇게 이제 하고 있다. 전 세계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정말 하나의 그러한 초고속 네트워크망으로 현재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더 가상세계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현재는 어떤 단편적인 그런 어떤 가상세계로만 가고 있었어요. 뭐 지금 얘기하는 유튜브라든가 아니면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런 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주 그 피상적인 2차원적인 그런 세상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로블록스라든가 여러분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제페토라든가 이 제페토는 우리나라 그 네이버에서 만든 그러한 어떤 메타버스라고 하는데 그런 데 가면 3차원에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현재 모여서 강의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그대로 재현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몇 년 뒤에는 이러한 모임을 우리 강원민주대에서 하는 모임을 굳이 이렇게 하지 않고 가상세계, 제페토에서 모여서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의 아바타를 대리를 참석시키면 돼요. 저도 아바타가 가서 거기서 말씀을 나누면 돼요. 거기서 같이 질문하고 토론해요. 실제 그렇게 대학에서 지금 하고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일도 할 수도 있다. 그런 세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지금 가상세계, 가상 인간까지 나온다. 여기 제가 미켈라 소사라고 지금 아주 모델입니다. 모델. 인스타그램에서 아주 최고의 그 팔로워를 갖고 있는 그런 모델인데 제가 어떻게 보면 좀 어색할 수 있는 엉덩이의 그림을 제가 이렇게 굳이 보여드리는 이유는 거기에 아주 재밌는 글자가 써 있어서 그래요. I love real life. 여기 있는 이 모델은 사실은 진짜 인간이 아니라 인간이 만든 가상의 인물이에요. 근데 실제 사람보다 더 사람처럼 모델링도 하고 거기서 온갖 활동을 다 해요. 그러면서 그 저기 뭐라 그래요? 나는 실제의 그런 인간의 현재 사랑한다 이러고 있잖아요. 이 모델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진짜 모델보다도 훨씬 더 인간의 어떤 시선을 사로잡고 실제 뭐 굳이 이 그 가상인물 미켈라 소사 같은 사람은 그러한 가상인물은 뭐 아프기를 하나요, 늙기를 하나요, 뭐 무슨 뭐 마약을 먹었다고 문제를 일으키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우리나라도 작년에 우리 신한생명에서 로지라고 하는 또 가상 이것도 인간하고 똑같잖아요. 저는 구분을 못 하겠어요. 진짜 지하철에서 있고 춤추는 걸 광고로 막 있고 또 오늘 제가 보니까
뉴스에 보니까 우리 강원도에서도 뭐 강원 관광 홍보대사로 무슨 가상인간 누구 들어봤어요? 누구 뭐 이렇게 가상인간 누구 하나를 선정했다 이러던데요. 점점 더 그렇게 가까이 올 거다. 자, 너무 지금 시간이 많이 간 것 같은데 첫 번째가 이제 디지털. 그래서 그게 뉴노멀이라는 것은 이해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노인사회도 우리 30만 년 인류 역사가 처음 겪는 그러한 새로운 현실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 29만 년 동안 원시 수렵 사회라고 했잖아요. 그 원시 수렵 사회 동안 사실은 우리의 기대 수명이라고 한다면 한 3, 40살 정도였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 당시 뭐 태어나가지고 동굴에서 뭐 태어났는데 태어나다가 죽어요. 태어났다가 좀 있으면 뭐 무슨 뭐 감기 걸려도 죽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해서 아니면 뭐 무슨 동물에 어떤 습격을 받아도 죽고 뭐 여러 가지 해서 평균 수명이 한 30세, 40세밖에 안 되지 않았다고요. 자, 그러면 만년 전에 농업혁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여 살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수명이 늘어났을까요? 안 늘어났다는 거예요. 왜 안 늘어났을까요? 이번엔 모여 사니까 더 어떤 병균이 더 이렇게 번성하기도 쉽고 또 실제 원시 수렵 사회보다 이제는 우리가 농업을 경작하는 그런 어떤 작물들이 너무 소수로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먹으니까 영양 상태가 더 나쁘더라. 또 때에 따라서 흉작이 되면 기아에도 또 다시 시달리게 되더라. 그래서 수명이 늘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발 하레 같은 사람은 농업혁명이 거대한 사기다.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도리어 일부에서는 수명이 줄어든 것 같다.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수명이 산업혁명이 시작하는 18세기 중엽까지 거의 그냥 한 35세 정도, 기껏해야 40세를 넘지 못해요. 근데 그때부터 우리 수명이 기하급수적으로 막 늘어나요. 아까 제가 여기 보시잖아.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수명이 막 늘어나요. 여기 보세요. 여기 1800년, 그리고 그때부터 한 1850년, 이때부터 이제 막 산업화가 이제 어느 정도 진행되니까 그때부터 늘어나요. 왜 늘어날까요? 그때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여러 가지 백신이라든가, 그리고 공중보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인들에게 보급이 된 거예요. 페니실린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막 이제 보급이 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어떤 병균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생겨서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산업사회에서는 우리의 인간 수명은 100세까지는 늘리지 못했어요. 근데 요즘에 와가지고는 어때요? 디지털 사회가 되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예 게놈 프로젝트 통해가지고 아예 처음부터 어떻게 보면 이미 태아에서 유전자를 조작해가지고 정말 슈퍼맨도 만들 수가 있어요. 머리도 좋고 그리고 육체적으로 정말 건강한 그런 아기를 선택적으로 태어날 수 있다. 실제 그렇게 이미 만들었어요. 중국에서. 근데 인류적으로 상당히 문제다 해가지고 하지 말자 하는데 기술은 이미 거기까지 갔다. 그렇게 안 해도 우리 인간이 일단 태어나면 그 다음에 우리 의료 기술이 이런 디지털 기술의 어떤 발전에 따라서 획기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 뭐 머리가 뭐 이상하게 다치면 머릿속에 컴퓨터도 집어넣을 수도 있고요. 우리의 뭐 신경망이 끊어지면 거기 또 사실 연결할 수도 있고 팔이 끊어지면 또 로봇팔도 달릴 수 있고 우리 예전에 무슨 로봇캅이라든가 뭐 이런 영화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한 현실이 현재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기대 수명이 100세를 훌쩍 넘을 거다. 제가 이번 학기 초에 우리 학생들한테 여러분들은 몇 살까지 살 것 같아요? 그랬더니 어떤 친구가 120세 정도요 그러더라고요. 어떤 친구가 저는 그보다 훨씬 더 살 것 같다고. 근데 사실 제가 5년 전에 여러분들 100세까지 살 겁니다 하면 다 웃었어요. 불과 5년 전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매년 1년 우리가 더 살잖아요. 그리고 우리 기대 수명이 1년씩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제가 볼 때 안 줄어들고 늘어날 수도 있겠다. 여러분 여기 30대, 40대 다양한 분이 계시지만 어쩌면 1년 지난다고 내 수명이 줄어드느냐? 아닐 수도 있다. 그럼 오래 사는 게 꼭 그럼 행복한 일이냐? 그건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 얘기는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아무튼 그렇게 오래 산다. 반대로 근데 사람들이 출산율은 줄어들어요. 출산율 줄어듭니다. 그 여러 가지 이유를 제가 책에 써놨어요. 이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동물 중에서도 수명이 길수록 그 새끼 낳는 숫자가 적대요. 인간도 예전에 수명이 적을 때는 아기를 많이 낳아요. 왜? 종족 번식의 어떤 본능 때문에. 근데 우리가 100세에 200세를 하는데 내가 아기를 많이 낳을 이유가 뭐였어요? 결혼을 뭐하러 빨리 해요? 천천히 하지. 이런 이유도 하나의 이유가 되지 않을까.
점점 더 그래서 출산율은 줄어들면 줄어들지 늘지 않을 것 같다 하는 생각도 있고요. 또 그거 말고도 사실 우리나라에 아주 독특한 여러 가지 이유도 있습니다. 우리가 산업사회에 들어가면서 무한 경쟁, 또 산업사회를 서포트하는 그런 자본주의 시장 경쟁, 신자유주의까지. 거기서 무조건 경쟁이 최고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 치열한 경쟁 속에 나의 후세를 맡기는 게 난 너무 불안할 것 같아요. 나 같아도 내가 결혼해서 내 자식한테 내가 걸어온 길을 다시 걸으라고 하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얘기를 또 안 나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는 특별히 전 세계에서 가장 출산율이 낮은 나라이기도 해요. 가장 낮아요. 정말 이건 제가 잠자가도 번쩍번쩍 깨가지고 정말 너무 속상한 건데 지난해 우리나라의 출산이 0.81년, 0.8, 전 세계에서 가장 낮아요. 이렇게 가면 우리나라는 진짜 전 세계에서 가장 인구 고령화가 많이 진행되고 궁극적으로 인구도 천수도 줄어들 거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제가 여기서 뭐 굳이 우리나라 얘기만 따로 안 하려고 합니다. 아무튼 전 세계적으로 보면 대부분 다 수명은 늘어나고 출산율은 다 줄어들고 있어서 전 세계가 다 고령 사회로 현재 전환이 되고 있다. 특히 선진국에서 그렇다. 일본이 굉장히 앞서가고 유럽 지역이 그렇고 미국이 그렇고 한국이 얼마나 빨리 따라잡는가 보세요. 중국도 이미 고령 사회로 이미 진입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소위 얘기하는 개도국, 후진국은 아직 그렇지 않다. 우리나라 현재는 한 중간 정도 이렇게 인구 고령화 진행이 되었는데 앞으로는 굉장히 빠를 것이다. 이게 뭐 몇 개 나라 사례를 봤는데 생략을 하고 인구 비중이 65세 이상의 인구 비중이 어느 나라가 빠를 거냐? 한국이 앞으로 제일 빠를 거다. 왜 그럴까요? 우리 오래 살아 사실 우리 기대 수명이 전 세계에서 굉장히 빠른 나라이기도 한데 출산율이 낮은 상대적으로 노인 비중이 적은 거예요. 많은 거죠. 그것도 또 하나의 출산율을 줄이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래요? 지금은 4명의 젊은이가 1명의 노인을 부양하래요. 근데 2030년 되면 3명의 젊은이가 1명의 노인. 그 40년이 되면 2명이 1명. 50년 되면 1명이 1명을 부양을 해야 돼요. 내 자식이 앞으로 태어나면 그 노인들을 부양을 해야 된다는데 그걸 과연 부담을 지울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부양 안 할 것 같은데요. 우리 보면 자기 부모도 부양 안 하는데 그렇지만 그런 식으로 부양이 아니라 사회가 책임지는 그런 세상이 되겠죠. 그 세금을 누군가 부담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젊은이가 결국은 그것을 다 부담을 해야 되는 세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뭐 노인에 대한 정의를 바꿔야 된다. 65세부터 이제 뭐 지하철을 공짜로 타면 안 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까 우리 최근 우리 이사장님이 이제 곧 지하철 공짜로 타신다면 제가 볼 때 우리나라도 한 70세 이상은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노인 부양 비율,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밑에가 젊은 층, 15세부터 64세, 그리고 위에는 노인 65세 이상이 보면 위에 기하수가 막 늘어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특히 그게 우리나라가 굉장히 빠르다 하는 것을 제가 여기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노인 사회에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이 노인과 젊은이 간의 이 사회 양극화가 되게 심해. 제가 좀 이따 사회 양극화를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노인 사회가 그걸 또 만들어요. 왜 그래요? 노인들이 예전에는 별로 없었어요. 60세면 정말 오래 산 거예요. 그래서 환갑도 있었어요. 대부분 일찍 돌아가셔요. 그 얘기는 뭐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을 자기 자식들한테, 젊은이들한테 물려줘요. 이제는 내가 80, 90이 아니라 100세 이상 사는데 내 재산을 왜 젊은이한테 물려줘요? 그 젊은이는 그냥 자기가 노인 될 때까지 부모 세대가 100세면 자식은 몇 세죠? 70세 최소한 될 거 아니에요. 70세까지 그 재산을 뭐 물려받아요. 빈부격차가 심하다는 거죠. 서울에 있는 아파트 값 얼마 몰랐죠? 다 누구 거예요? 다 노인 세대, 기성 세대 거예요. 젊은이들은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또 가서 아기를 못 낳아요. 악순환이 된다. 그래서 그런 부동산 가격이 떨어져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데 그래야 그나마 어느 정도 젊은이가 희망을 갖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 노인과 젊은이뿐만 아니라 노인 간에도 양극화가 심하다. 왜? 젊은이들을 한번 내가 사업을 하다가 망해도 일어날 수가 있어요. 나이가 들어서 내가 한번 내가 뭐 하는 게 없거나 아니면 뭐 해서 이제 까먹었어요. 극복을 못해요. 복구를 못해요. 그래서 노인들의 그런 어떤 양극화도 굉장히 심화될 것이다. 아니 이것도 하나의 큰 사회 문제다. 또 하나는 뭐냐면 굉장히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경기 침체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한번 보세요. 무슨 유럽 보세요. 유럽이 지금 장기적으로 계속 침체가죠. 일본 보세요. 잃어버린 10년, 90년부터 시작해서 20년, 잃어버린 30년을 계속 가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거기로 진입하고 있다고 저는 100%, 200% 확신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왜 고령 살면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일단 우리 기업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하면 물건이 팔려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냐 물건을 더 만들죠. 그게 바로 GDP 성장하는 거예요. 그게 자꾸 매년 늘어나면 우리가 경제 성장을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노인들이 자꾸 늘어나요. 저부터도 나이가 드니까 양복 매년 안 사 입어요. 신발도 잘 안 갈아 신어요. 신발도 싸구려 신어요. 그리고 웬만하면 걸어 다녀요. 그리고 굳이 좋은 차도 탈 필요가 없어요. 교육비도 더 이상 지출할 필요가 없어요. 돈을 안 써요. 돈은 누가 쓰느냐? 주로 젊은 일하는 세대가 쓰는데 젊은 일하는 세대가 쓰고 노인 그리고 젊은 아기들도 사실 여러 가지 육아하느라고 또 돈이 만들어 걔들도 안 써요. 없으니까 노인들밖에 돈 안 쓴다. 그러니까 소비가 안 돼. 수요가 줄어들어서 안 된다. 생산 쪽에서도 생각해 보면 사실은 우리 생산 정서 보통 토지, 노동, 자원 이런 얘기 하잖아요. 토지, 노동, 자원이 3대 생산 요소라고 하는데 노인이 되니까 생산성이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해요. 저는 그건 약간 좀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인간의 노동을 로봇이라든가 AI라든가 얘들이 대체를 해요. 육체적 노동뿐만 아니라 정신적 노동까지. 그래서 우리 인간이 나이가 들어서 일을 안 해도 기계들이 다 대신 해주니까 생산은 가능하다. 문제는 얘들이 소비를 안 해요. 인간이 소비를 해줘야 되는데 인간이 소비를 못하니까 생산을 계속 늘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장기적인 구조적인 침체가 온 것이다. 선진국들이 대부분 다 거기로 가고 있다. 미국까지도 아까 인구 고령화로 현재 지금 진행 중이다. 그래서 그것을 회복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그 얘기는 사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각 국가가 사실 보호무역주의로 갈 수밖에 없고 어떻게 보면 젊은 그러면 이제 개도국들은 좋겠네. 젊은 개도국들은 사실은 뭐 산업화도 하고 앞으로 디지털화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죠? 물건 만들어서 우리나라가 60년대, 70년대, 80년대 경제 성장한 것처럼 외국에 팔아야 되잖아요. 누가 사요? 선진국이 사야 되는데 선진국이 이미 다 늙었어요. 못 사가요. 그러니까 거기도 또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그만큼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전 세계가 갈 수밖에 없다.